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리피시님이 써주셨고요. 리플이 말씀하신 대로 차트상 5월이 급등자리인데 심지어 베어러블과의 찌라시에도 5월의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네요. 확실히 리플이 5월에 이를 내려나 봅니다. 해주셨고 이 코인판에 있는 찌라시 그 그림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2018년도 작년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면 뒤에 2019년도 5월에 이렇게 태양이 빛나고 있고 제가 그때 그 차트 설명 드릴 때도 해가 뜬다는 의미가 어떤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차트 자체도 지금 현재 그 XRP 같은 경우는 120주 이평선을 이제 깨고 내려온 상황이어서 사실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긴 해요. 언제 반등을 해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긴 한데 오늘이 지금 4월 28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5월달이 되려면 시간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J님이 써주셨고요. 지난번에 와사비님이 그 와사비님 그 비트 도미넌스 상관관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을 그려주셨어요. 빨간색은 캔달 상관관계 개수고 파란 선은 피엇은 상관관계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그때 와사비님이 그려주신 차트에서 적용을 했을 때는 비트에서 적용했을 때는 큰 어떤 차이는 없었어요. 둘 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빨간색은 그러니까 파란색은 피엇은 상관관계는 그 두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한 거다. 이게 빨간색 펜달 상관관계는 그런 정규 분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가정을 하지 않고 그냥 측정한 상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그 두 선 차이가 크게 의미가 없게끔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정규 분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지금 CJ님이 써주셨는데 만약에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말고 그나마 좀 닮은 분포를 가정하는 건 어떨까라면 상관관계 계수들이 나왔고 잠깐만요. 이 부분이 아니라 예. 만약에 죄송합니다. 정규 분포와는 제법 다른 분포를 보일수록 두 상관관계 계수들이 다른 값을 보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빨간 머리 캔달 언니가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그 정규 분포 따르지 않는 그게 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고 주봉이나 이제 월봉 보면서 해석하려면 피어슨 언니 거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도 관계가 없다. 왜냐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일단 비트코인 뭐 주봉을 놓고 보실 때는 뭘로 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빨간 선으로 보시든 파란 선으로 보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펜션 진님이 써주셨는데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 황금이 내려가는 건 아닌지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뭐 무조건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달러 차트를 열어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차트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랐어요. 올라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달러 이 선물 달러 지수는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우하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하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채널 우하향하는 채널을 왔다 갔다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위치는 일단 어떤가 라고 보면 이 우하향하는 채널의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물론 있어요. 공간은 지금 이제 97인데 채널 상단부가 101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9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을 보시면 이렇게 이 채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널 바깥을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정도 위치가 온다라고 하면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갈 수 있다.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달러 약세로 간다고 했는데 왜
원화를 달러로 바꾸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화 대비는 강세로 가는 겁니다. 원화 대비는 강세로 가는 거고, 이게 다른 지표, 아까 이제 궁금해 하셨던 금 지표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이제 약세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실물 자산들 비교했을 때 약세인 거지, 원화 대비는 오히려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다.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추가를 해서 금 차트와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금 선물 차트를 겹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초록색과 빨간색,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차트가 이제 금 차트입니다. 금 차트고, 금 차트가 이렇게 내려갔던 구간, 금 차트가 내려갔던 구간에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내려갔던 구간을 보시면 오히려 이제 금은 그때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죠. 올랐는데 여기서 보시면 금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또 달러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뭐 어떤 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 채널을 깨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진 않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이제 반대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항상 무조건 금이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금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도 거의 이제 약간 데칼코마니 형태로 대칭 형태로 이제 보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달러가 채널 상단부를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이게 보시면 지금 1980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만약에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뭐 1년, 2년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 2000년도부터 이 기간, 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있었던 시간이 2000년부터 이제 2002년도까지예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캡틴 아메리카노 님이 써주셨고요. 잠깐만요. 캡틴 아메리카노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낮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의 가치가 더 오히려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달러 지수 보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잠깐 패널 응답을 안 하고 있는데 잠시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 댓글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의 정고점까지 올라왔죠. 정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 인하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의 주장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는 지금 주식시장을 빼면서 그 주식시장 하락에 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을 금리 인하를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주식시장 하락을 내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금리 인하도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 위해서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노 님이 써주신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개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미국 놈들이 달러로 장난을 많이 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남의 빚으로 자기네들 배불리고 나중엔 달러 평가절하하여 남의 돈 휴지조각 만드는 수법으로 이번에도 그런 장난질일까요? 진짜 저희 같은 개인들이 아는 진실은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될 걸 예상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금을 미리 이제 많이 보유를 했던 겁니다. 금을 많이 보유를 했지만 이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자신들이 언제나 찍어낼 수 있는 이 달러에 힘을 잃는 게 당연히 싫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어디로 힘을 옮겨야 될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어, 힘을 옮길 곳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이라든가 은인데,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미리 대비를 했던 겁니다. 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저는 암호화폐,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선점을 해놓은 뭐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스텔라 루멘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는 지금 힘을 실어서 이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김동규님이 써주셨고요. 진짜 요새 모든 언론이 경제가 불확실하다, 경제 위기가 온다 등등 말이 많네요. 확실히 위기가 오는 듯 합니다. 대처 방안이 암호화폐랑 달러, 엔화 정도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저는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엔화 달러만 돼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은이라든가 이제 은은 보험 성격으로 일단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달러 차트 보여드리면서 금 차트 같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이라든가 은은 시장 방향성은 물론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좀 더 시간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좀 추가적으로 이게 역헤드앤 숄더 모습이거든요, 패턴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금 차트를 지워보면 이 차트 패턴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금은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금 차트가 여기서 이제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금도 오히려 지금 이제 상승 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든가 은보다는 금은도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이제 0으로 가치가 가면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달러 약세라고 말씀드려서 이 인덱스가 빠진다 그 의미는 아닌 거예요. 또 이걸 이제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성격으로 일단 갖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1온스가 1350달러를 넘어서 1400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세훈님이 써주셨고요. 세훈님이 아, 그리고 이제 충남 슈머님이 거래소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폭락하고 폭등하는 걸까요? 소폭 변동이야 같이 본다고 하지만 요입당하듯이 이렇게 크게 변동하는 건 짜고 치는 걸까요? 저도 코인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투기판이구나 싶어요, 해주셨고, 여기 이제 댓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거래소마다 이제 API로 연동이 돼 있어서 그 봇들이 같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봇으로 인해서 그런 가격 변동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가격 변동을 좁히면서 당연히 어느 한 시장에서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시장에 따라서 다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큰 자금으로 누군가 한쪽에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전체 거래소에 있는 모든 물량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차익 거래 현상이 벌어지면서 한쪽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하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올라갔던 그 거래소에 있는 그 해당 코인은 매도를 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걸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끌어올린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전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세훈님이 써주셨고,
4월 24일자 내용인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뉴스를 보니 오히려 고정금리가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줬고 기사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언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이제 갈아타셨다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언제 이제 갈아타면 좋을까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면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역전됐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은 고정 비중을 52%로 역대 최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중을 더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로 받는 비중이 올 들어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말 이후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에 따른 변화다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상품에 차입자들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고정금리로 해서 그 변동금리로 했을 때는 만약에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면 그 혜택을 이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기사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때 예전에 변동금리를 했던 분들 중에 못 바꾸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신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금리가 가능한데 그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없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정도 금리대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은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언제 금리가 또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부분에서 이제 엊그저께 우리나라 환율이 115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외국인 자본이 본격적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페드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인하해서 거의 제로 금리까지 다시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는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오히려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예전 이제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차라리 변동금리를 지금 그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바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출 조건에 따라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네오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악재로 5,100달러 급락 후에 곧바로 5,500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아니라 테더 악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급상승한 것이 CME 선물 마감을 앞두고 롱 포지션에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도 가격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테더 보유자가 비트로 도피해 일시적으로 비트가 급등한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나일강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그냥 떨어뜨리고 싶어서 때맞춰 악재 터뜨린 거 아닐까요? 반대로 올리고 싶으면 때맞춰 호재 내보낼 것 같네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 호재와 악재 그런 기사는 사실 항상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있고 실제로 이제 호재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반응한다라고 하면 뭐 리플 같은 경우는 호재가 너무 많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호재에 따라서 뭐 올라가고 악재에 따라서 빠지고 이것보다는 그냥 시장이 움직였을 때 그거에 끼워 맞추는 그렇게 저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끼워 맞추는 거고 선물 만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단기적인 영향만 줄 수 있다. 단기적인 흐름은 사실 이제 그 정해진 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 단기적으로 선물 포지션이 만약에 개인들이 롱이 많으면 그때는 오히려 잠깐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숏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올라가야 됨에도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올랐다가 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해피캣 님이 예, 해피캣 님이 써줬고요.
어제 갤럭시 S10 5G로 바꾸고 블록체인 지갑을 깔고 이더리움 오미세고 코스모 코인을 우선 일부 옮겨놓고 생각해보니 향후 이걸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후 각 프로젝트들이 상용화되면서 충분히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코스모는 전 세계 화장품에서 화장품 살 때 쓰고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 H채널 방송과 나름 공부 덕분인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향후 1, 2년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앞으로 이게 암호화폐가 우리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로 가려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법정화폐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됐을 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매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건 언제냐? 법정화폐가 의미가 없는 수준. 그래서 완전히 성숙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굳이 이제 매도할 필요가 없을 건데 그 전에 그 성숙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 상단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CJ님이 김대리 코스모스라고 알아? 김대리 그거 코스모 아니니? 화장품과 관련돼요. CJ 그만해 임마. 이거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좀 잘 못 살린 것 같은데 아 전에 댓글 그러니까 CJ님 댓글 보고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제가 좀 이게 살리지 못해서 예. 일단은 그 코스모스랑 코스모 두 개 이제 따로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코스모스는 그 코스모스 아톰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는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 이 갤럭시 S10에 들어가 있는 그런 탭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CJ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써주셨는데 살리지를 못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홍기봉님이 써주셨고요. 캔들 이야기. 대양봉 50%를 하회하지 않으면 상방으로 본다. 일본 기준 4월 2일 대양봉 발생 기간을 포함하여 약 4주간의 점진적 상승 시도 중 두봉 기준으로 대양봉의 중간값은 530만원으로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격선이다. 주봉상 현재의 가격대는 엄청난 힘의 세기가 느껴지는 가격대로 약 2주간의 기회가 있고 다시 양봉이 터져준다고 보면 700만원을 단일가로 넘어설 수 있는 구간이다. 조정파로 대음봉이 터진 것 같으나 일봉상 15일선이 방어하고 있으며 이를 이탈하지 않고 있으며 큰 거래도 터지지 않았다. 위의 사유로 상방으로 보고 740만원, 800만원 목표를 주고 있으나 세력 마민이 기다려보기로 다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4월 2일에 그 중간값 그 중간값이 결국에 이제 힘의 세기로 봤을 때 매수세가 그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1-1안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아마 저는 이제 매수세가 그 가격 그 전에서 저는 이제 방어를 할 거라고 봅니다. 4,780달러 그 선에서 이제 방어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선이 밀린다라고 하면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제 4,500달러였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원화로 얘기했을 때는 530만 원입니다. 530만 원. 530만 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매도세를 이제 이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1-1안 그 전까지는 1-1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단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530만 원 라인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1-2안이 확률이 한 70% 정도로 가는 겁니다. 1-1안 확률은 30%로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만약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때 이제 1-2안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린님이 써주셨고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의견들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면 꽤 재밌죠. 밑에 링크 하나 달아봅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안 쳤다. 라는 주제로 곰들의 렌즈로 차트를 보고 만든 비디오네요. 영상 6분쯤 2014년 프랙탈을 비교하고 과거에 알고리즘이 어디서 팔고 샀는지 피보나치로 본 결과 이번 연도는 아직도 알고리즘이 이 타겟을 갖지 못했다라고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심심하면 한번 봐보세요. 참고로 이분들은 엘리엇 파동만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인데 모르고 보는 1인으로서 매우 재미있네요. 물론 여기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조금이나마 있다라고 곰들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거죠. 오해 없길 바랍니다. 바닥을 쳤다, 바닥을 안 쳤다 확신해서 말하면 둘 다 바보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얘기해 주셨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기리님하고. 지금 1-1안, 1-1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 1-1안이 정해지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일단 1-2안도 확률이 30%니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확률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1-2안으로 진행이 되면 제가 분명히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근님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비트코인이 떡락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2017년 코인으로 실패하신 분들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기사들과 영상들을 찾아보니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2주 전 레이븐을 부분 정리하여 비트코인 65, 리플 25, 레이븐 10%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일지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지 고민이 되네요. 제 영상 보면서 지켜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리플이 안 오르고 떨어질 때,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동강수님도 내용을 써주셨는데 님께 이제 크게 이 정도 하락장은 이동근님께서 크게 피해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해주셨고, 이제 힘내시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시고 불안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뭔가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불안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포지션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자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동근님이 나는 지금 자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는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 밑에서 뭐 받으시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빠져도 나는 상관없다. 빠져도 상관없고 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다시 전저점 3,000달러까지 와도 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잘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안 팔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뭔가 조금의 하락에도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흔들리면 그것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만큼 물량을 전 덜어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책임이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뭐 4,000달러, 5,000달러 여기서 나중에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가 진짜 이게 왜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냐는 거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과정을 되돌아서 보면 그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야, 너 4,000달러 시작해가지고 5,000달러 시작해서 5만 달러, 10만 달러 진짜 어떻게 보면 돈 쉽게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뭐 10%, 5%, 이 조정은 사실 조정도 아니고 30%, 40% 이런 조정들이 지난 2015년도에서 17년도 연말까지 보면 8번 정도 거의 30%에 달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30%에 달하는 조정들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30%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마 뭐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이렇게 날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 포지션을 진짜 어떻게 보면 쭉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상을 받는 거다. 나중에 10만 달러, 100만 달러 가더라도 비트코인 초반에 내가 4,000달러에서 뭐 몇 개 사서 갖고 있던 사람들, 그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고요. 지금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뭐 2011년도에 12년도에 비트코인 1달러도 안 할 때, 비트코인 뭐 8달러일 때, 그때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과정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부럽다. 어떻게 그때 8달러에 비트코인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하락과 그 상승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포지션은 뭔가, 그리고 이런
그 매매 계획이 저는 이제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뭐 5% 10% 흔들리는 거에 마음이 불안해서 막 던지고 이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얼마 정리, 여기서 얼마 정리, 몇 퍼센트 정리, 몇 퍼센트 매도, 이 매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뭐 차트를 보고 정하시든 아니면 그 가격으로 정하시든 미리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대로 실천을 하시면 저는 스트레스 받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격대에 올라오면 뭐 30% 물량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30% 물량 정리한 거를 다시 전저점에서 매수를 깔고 기다리겠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던가요. 아니면 뭐 저 같으면은 뭐 나는 7,400달러에서 10%, 20% 매도를 하겠다. 7,400달러에서 10%, 8,000달러에서 뭐 10%, 8,500에서 또 10% 정리를 하고 다시 뭐 6,000달러에서 매수를 하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미리 세우셔야지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그때 막 계획을 세우셔서 매도하시고 매매하시고 하면 그거는 계획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습니다. 스낵맨의 저주, 워렌 버핏 효과, 스낵맨을 이용하는 금융세력, 안되면 빵형까지 리플이 최소 120불까지 간다던 CTO가 리플 보유 수량을 장내로 유입시키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리플에 투자한 분들을 대부분 나노월렛에 리플을 보관하고 있다. 남 컴맹이라 이런 것도 못한다. 누가 나중에 도와줘야 되겠다. 리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스낵맨을 조종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금융세력.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개미들이 동요가 된다. 뚝심으로 믿어왔는데 배신의 치가 떨린다. 이것이 시장이다. 개미보다 독한 게 세력이다. 안 내놓으면 숟가락시켜 세력 단가고 뭐고 없다. 게임이 맞다고 뇌가 세뇌되기 시작하고 눈물을 삼키며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판다. 이건 시장의 섭리이다. 개인들이 얼마나 안 털리면 이 지경까지 왔나. 얼레고 달래고 별짓을 다 해도 개미들도 독하다. 이 사업에 확신을 걸고 미래를 담보한다. 최소한 H채널님, 회원님들은 꼭 참고 눈물의 빵을 씹으며 기다리면 해피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본다. 워렌 버핏 투자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때 워렌 버핏은 국내 철강 회사인 포스코에 투자를 하였고 그 발표를 포스코 주가 최고가인 68만원 형성 시기에 본인이 투자를 한 회사가 포스코라고 발표를 하였고 그의 매수 단가는 대략 15만원 전후이다. 당시 포스코 관련 임원이나 각 지도계층은 아마 워렌 버핏이 지분이 얼마나 있고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주식 담당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는 약 5년간 빗받쳤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당근, 워렌 버핏의 지분은 아주 작은 초기 모델로 지분이 적었겠지. 나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지금이 주식의 꼭지다 생각하고 있던 주식 전부 내던졌지. 이때 국내 사기꾼, 2천억대 사기꾼 박펀드가 생각이 나서 워렌 버핏 그놈은 따지고 보면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100만원 설 유포하고 제3자 명의로 엄청나게 사놓은 지분 그때부터 털어내기 시작했지. 워렌 버핏 지분은 확인해보면 그대로고 개미들은 이성을 잃고 포스코를 주저없이 사대기 시작하지. 확신을 가지고 꼭지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놈 지분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초도부니 세상을 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리플의 스낵맨도 힘이 있겠어? 금융세력이 건들면 깨게 가는 수준이지.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정보 노출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기복님 의견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리플의 CTO가 내놓는 물량 그리고 빵형이 내놓는 물량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한 그런 뉴스로 사용되는 소스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스낵맨이 뭐 팔 수도 있습니다. 본인 의도로 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 의도가 아닌 누군가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이 물량을 팔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배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다른 물량을 매수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물론 뇌피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홍기봉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경험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분만 더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금은동님이 써주셨고 제 목소리 톤이랑 이미지가 닥터 프리즈너, 나이제 선생, 남국민이랑 빼박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안 봐서
소울음 써주셨는데, 이제부터 이 구역의 왕은 뭐 접니다. 이 대사 한 번만 읊어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는데, 네, 지금 읽은 걸로 할게요. 읽으면서. 지금 읽으면서 읽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마를 안 봐서 어떤 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제 톤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읽었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다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때 한번 보고,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다크님, 다크박님 써주셨는데, 예. 다름이 아니라 현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돌파책으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현재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화폐 개혁을 하진 않을 것으로. 화폐 개혁 카드를 꺼내 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침체 국면으로 드는 부분에서 그걸 약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화폐 개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것도 어디까지 의견인데 그렇게 봅니다.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동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화폐 개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인플레이션을 죽이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